2005년 8월 13일 밤, 경주의 한 낡은 모텔 302호에서 가족 4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강민 42세, 어머니 김수진 39세, 아들 이준호 12세, 딸 이서연 8세. 서울에서 여름휴가를 떠난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크인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짐이 그대로 있었고 세면도구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7년 후 그 모텔이 철거되면서 건물 지하에서 내9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종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여자가 7년간 간직해온 기억이 이 사건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미스터리 박스와 함께 경주 모텔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미스터리와 사건들을 재조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 여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경주는 여름 관광 성수기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이강민 씨 가족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아내 김순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이었습니다. 2005년 8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이 씨 가족은 서울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족은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가족은 경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불국사를 관람했고 이어서 석굴암을 방문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은 매우 화목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며 사진을 찍어주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오후 5시경 가족은 저녁 식사를 위해 경주 시내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4명은 오후 5시 30분경 식당에 들어와 삼계탕과 비빔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도 가족은 다음날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첨성대를 꼭 가보고 싶다고 했고 딸 서연이는 안압지의 야경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경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숙소를 찾아 경주 외곽의 한 모텔 밀집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성수기였던 만큼 대부분의 숙소가 만실이었고 가족은 여러 모텔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오후 8시 20분경 가족은 해오름 모텔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텔은 경주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무엇보다 빈방이 있었습니다. 모텔 주인 박정호 씨는 가족을 맞이하며 302호실을 안내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 가족은 302호에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이강민 씨의 서명이 남아 있었고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씨 가족이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9시경 302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옆방에 투숙했던 한 커플은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가족 여행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모텔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301호에 투숙 중이던 윤재 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302호 문 앞에서 모텔 주인 박정우 씨와 이강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박 씨는 이 씨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재 씨는 당시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숙박객과 주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강민 씨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11시경 302호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텔은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경 청소 담당 직원이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오전 11시였지만 청소 일정 확인을 위해 미리 노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는데도 302호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자 모텔 주인 박정호 씨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욕실에는 세면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짐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4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찍 나가서 관광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짐을 두고 간 것도 체크아웃 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오후 2시경 여전히 가족이 돌아오지 않자 박정호 씨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 적힌 이강민 씨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경 박정호 씨는 경주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숙객이 짐을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날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8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경 경찰이 해오름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302호를 살펴봤습니다. 방 안에는 여행 가방 2개, 아이들의 배낭,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의 지갑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도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모텔에서 약 500m 떨어진 한적한 공터에서 이 씨의 승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량 열쇠는 302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경찰은 이강민 씨의 서울 자택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웃들도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회사와 김수진 씨의 학교에도 연락했지만 가족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경 경찰은 모텔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상가와 식당,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가족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8월 13일 오전 이후 가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실종 신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주 시내와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경찰은 해오름 모텔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02호 객실을 중심으로 지문 채취와 혈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가족의 지문만 있었고 혈흔이나 폭력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모텔 주인 박정호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8월 12일 오후 8시 30분경 가족이 체크인했고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방을 확인했을 때 이미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정호 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텔을 20년간 운영해온 지역 주민이었고 특별한 전과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사라진 것에 대해 누구보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경찰은 CCTV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오름 모텔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근 도로의 CCTV를 확인했지만 가족이나 차량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경 경찰은 모텔에 투숙했던 다른 손님들을 조사했습니다. 8월 12일 밤 301호에 투숙했던 윤재 씨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복도에서 모텔 주인과 302호 손님이 대화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박정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박 씨는 그때 손님이 에어컨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합리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부터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서 가족 4명 집단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는 여름 휴가철이었고 가출이나 사고로 인한 실종 사건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실종 일주일째를 맞아 이 씨 가족의 친척들이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수색대를 꾸려 경주 일대를 뒤렸습니다. 산과 저수지,
인적 드문 곳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월 말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가족이 채무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강민 씨의 회사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친척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강민이가 회사 문제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왜 짐과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 두고 갔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9월 초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해오름 모텔은 다시 평소처럼 영업을 계속했고 302호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갔습니다. 2005년 가을 이 씨 가족의 친척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강민 씨의 형 이강수 씨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동생 가족의 행방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경주를 수십 차례 방문하며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중순 이강수 씨는 해오름 모텔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했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동생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름 관광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정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0월 초 이강수 씨는 모텔 주인 박정호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정중하게 이 씨를 맞이하며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박 씨의 태도에서 특별한 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1월 말 이강민 씨의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사장이 실종된 상태에서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진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그녀의 빈자리를 대체 교사로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준호와 서연이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2월 초 겨울이 찾아왔지만 가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2006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 씨 가족에게는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수 씨는 새해 첫날에도 경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302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종결했고 사설 탐정도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며 손을 댔습니다. 2007년 이 씨 가족의 친척들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윤지혜 씨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12일 밤 10시 30분경 복도에서 본 그 장면, 모텔 주인 박정호 씨와 이강민 씨가 대화하던 모습,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가족이 사라진 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윤지혜 씨는 당시 28세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주 여행 중 우연히 해오름 모텔에 묵게 되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건의 전모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본 장면이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지혜 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자신이 본 것을 다시 진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사항이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주인과 손님이 복도에서 대화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해오름 모텔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고 박정호 씨는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끔 그 모텔에서 가족이 사라졌었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지만 대부분은 흥미거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2011년 경주시는 도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오름 모텔이 위치한 지역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래된 모텔들과 상가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2년 3월 해오름 모텔에 철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모텔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2년 5월 초 해오름 모텔의 마지막 손님이 체크아웃했습니다. 5월 10일 모텔은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5월 20일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되어 2층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20년 넘은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월 23일 오후 2시경 철거 작업 중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지하 부분을 파헤치던 중 인부들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건축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흙을 치우자 하얀 뼈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인부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도 함께 출동했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더 많은 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경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뼈는 한 구가 아니라 여러 구였습니다. 저녁 7시경까지 발굴 작업이 계속되었고 총 4구의 유골이 수습되었습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각 한 구, 그리고 어린이로 추정되는 2구였습니다.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경주경찰서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해오름 모텔 철거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4구 발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경 국과수는 유골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7년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5년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과거 실종 사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한 형사가 2005년 8월의 실종 사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강민 씨 가족 4명 집단 실종. 실종 장소는 해오름 모텔 302호. 실종 시기는 2005년 8월 13일. 발견된 유골의 수와 추정 사망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우경 경찰은 이강민 씨의 형 이강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7년 만에 걸려온 경찰의 전화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동생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오후 2시경 이강수 씨와 다른 친척들이 경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7년간 기다려온 가족이 모텔 지하에 묻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 순간 이강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후 4시경 국과수는 유골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강수 씨와 다른 가족들도 DNA 검사를 위해 혈액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실종 가족 모텔 지하에서 유골로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이 이런 끔찍한 결말로 끝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오전 10시경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7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도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모텔 지하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경 경찰은 박정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주 시내 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박 씨는 놀란 기색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박정호 씨에 대한 1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손님들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고 지하에 유골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모텔 지하는 박정호 씨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곳에 시신을 묻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이강민, 김수진, 이준호, 이서연 4명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7년간 실종으로 남아있던 가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국과수는 부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4명 모두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골 상태로는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폭력에 의한 타살이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박정호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물증도 부족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흐며 대부분의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 화요일 오전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중 한 형사가 윤지혜 씨의 증언을 주목했습니다. 2005년 8월 12일 밤 10시 30분경 복도에서 박정우 씨와 이강민 씨가 대화하던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경찰은 윤지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에서 여전히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 그녀는 7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경 윤지혜 씨는 급히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본 것을 진술했습니다. 박정우 씨가 이강민 씨의 팔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손님과 에어컨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씨의 증언은 그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 경찰은 2005년 당시 해오름 모텔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정우 씨는 당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텔 운영 수익이 감소하면서 여러 금융권의 빚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박정우 씨의 계좌에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현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6월 2일 토요일 전직 형사 출신의 탐사기자 최민석 씨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씨는 40세로 과거 경주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05년 당시 이 사건의 초동 수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의문을 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해오름 모텔 지하를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부에서 필요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시 그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2008년 경찰을 그만두고 지역 신문사의 탐사 기자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항상 해오름 모텔 사건이 마음에 걸렸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6월 3일 일요일 최민석 씨는 윤지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씨는 7년간 그날 밤의 기억에 시달려왔고 최민석 씨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최민석 씨의 제안에 윤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화요일 최민석 씨는 해오름 모텔 인근 주민들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한 노인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정우가 모텔 지하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지. 도박하는 것 같더라고. 이 증언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모텔 지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 7일 목요일 최민석 씨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 제보자가 익명으로 박정우가 도박뿐만 아니라 장기 밀매에도 관여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05년 전후로 박정우 씨와 연락했던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장기 밀매 혐의로 수배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 8일 금요일 최민석 씨는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정우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박정우 씨의 과거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2005년 8월 전후로 수상한 거래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8월 14일 사건 발생 다음 날에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월요일 경찰은 2005년 당시 박정우 씨와 연락했던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부산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장기 밀매 혐의로 2010년에 체포되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경 경찰은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말을 아꼈지만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우리 조직의 연락책이었습니다. 모텔 지하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했죠. 장기 적출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장기 밀매범들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에 전율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김모 씨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2005년 8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박정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다. 처리해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손님이 지하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모 씨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다른 사람들이 갔을 겁니다. 박정우 혼자서는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요. 6월 12일 화요일, 경찰은 김모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조직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몇 명은 국내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6월 15일 금요일, 경찰은 추가로 2명의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5년 당시 박정우 씨와 연락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 그중 한 명인 이모 씨가 자백했습니다. 2005년 8월 13일 밤, 박정우의 연락을 받고 해오름 모텔로 갔습니다. 그곳 지하에는 가족 4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을 죽이고 이 씨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가족이 지하 도박장을 목격했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어른들을, 그 다음 아이들을.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지하 한쪽을 파놓았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죠. 박정우는 나중에 그 위를 다시 시멘트로 덮어 흔적을 없앴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간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6월 19일 화요일, 경찰은 박정우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공범들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박정우 씨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8월 12일 밤, 손님 가족이 체크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복도를 뛰어다녔고 저는 주의를 주려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제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닫는 걸 봤습니다. 박정우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기 무슨 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창고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 남자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도박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도박장이 발각되면 저는 끝장이었으니까요. 박정우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붙잡힌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직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가족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아이들까지 죽였습니까? 경찰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5년 해오름 모텔 가족 실종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박정우 용의자와 공범들이 불법 도박장 발각을 우려해 무고한 가족 4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여름휴가가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되었다는 점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강민 씨의 가족들은 7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가족이 단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것을 봤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조카는 겨우 12살, 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6월 22일 금요일, 검찰은 박정우와
공범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장 운영과 조직 범죄 가담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이강민 씨 가족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7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가족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주로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건에 가슴 아파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윤지혜 씨와 최민석 씨도 조문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강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진작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동생 가족이 이렇게라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0일 화요일 경찰은 2005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모텔 지하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는지, 왜 박정우 씨에 대한 조사가 소홀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경위가 박정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팀장에게 1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팀장은 직위해제되었고 형사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5일 일요일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윤지혜 씨와 최민석 씨의 인터뷰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7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지혜 씨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7년간 그날 밤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즉시 신고했더라면 가족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9월 20일 목요일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우는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7년 전의 친절한 모텔 주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사는 박정우와 공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박정우가 직접 살해하지 않았고 조직의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박정우에게 무기징역을, 직접 살해를 실행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 죄 없는 가족 4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죽인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박정우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되풀이했지만 방청석의 유족들은 그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11월 중순 사건의 배후에 있던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2005년 당시 장기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를 추적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그를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3년 2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정우 측은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정우는 무기징역, 공범 1명은 사형, 다른 1명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법적 판결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2014년 8월 13일 사건 발생 9년째를 맞아 경주시는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해오름 모텔이 있던 자리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희생된 가족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운 것입니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평범한 여행길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강민, 김수진, 이준호, 이서연 가족을 기억합니다. 2005년 8월 13일 제막식에는 이강수 씨와 가족들, 그리고 윤지혜 씨와 최민석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추모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생 처제, 그리고 조카들아, 이제는 편히 쉬렴. 제시도 제이, 너희의 억울함을 세상이 알게 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단다. 윤지혜 씨는
추모비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7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녀가 목격한 그 순간의 기억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민석 씨는 기자로서 이 사건을 끝까지 취재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2005년 우리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권력과 금품 앞에 무릎 꿇었고 편의대로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그 대가는 한 가족의 목숨이었고 7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2015년 봄, 윤지혜 씨는 학교를 옮겨 경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추모 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속죄이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최민석 씨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계속 활동하며 묻혀진 사건들을 발굴했습니다. 해오름 모텔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 2016년 박정우는 교도소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는 교도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이강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생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7년 초 박정우는 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공범 한 명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공범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2018년 경주시는 불법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해오름 모텔 사건을 계기로 지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심스러운 영업 행위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경주경찰서도 실종 사건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감찰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2019년 8월 이강수 씨는 조카들이 다녔던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던 미래를 다른 아이들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장학금은 이준호 이서연 기념 장학금으로 명명되었고 매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세상에 남았습니다. 윤지혜 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민석 씨는 2020년 잊혀진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해오름 모텔 사건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묻혀진 여러 사건들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지혜 씨와 최민석 씨의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영화 개봉 후 이강수 씨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동생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그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그는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3일 사건 발생 17년째를 맞아 추모공원에서는 대규모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되었습니다. 추모식에서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낳는지를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경주시는 8월 13일을 진실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해오름 모텔 사건을 기억하고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날에 맞춰 인권과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지혜 씨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주에서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정의와 양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3일이 되면 그녀는 학생들을 데리고 추모공원을 방문합니다. 최민석 씨는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현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 기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묻혀진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강수 씨는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생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추모공원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였습니다. 거기에는 윤지혜 씨와 최민석 씨의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정의를 향한 집념을 기억하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또한 진실이 묻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를. 2005년 8월 13일 이강민 씨 가족은 단지 평범한 여름휴가를 떠났을 뿐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것을 받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박정훈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범죄자의 잔혹함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공권력, 진실보다 편의를 선택하는 안일함, 그리고 침묵하는 방관자들. 만약 2005년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징후를 신고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면했고 그 결과는 한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윤지혜 씨의 용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7년간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격, 한 사람의 기억,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최민석 씨의 집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둔 후에도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다가 결국 기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건의 배후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침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낳는지. 우리 모두는 잠재적 목격자이고 잠재적 기록자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2025년 현재 경주 추모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짧은 묵념을 올립니다. 20년 전의 비극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강수 씨는 이제 80대 초반입니다.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8월 13일이면 추모공원을 찾습니다. 동생과 동생 처제, 그리고 두 조카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는 추모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살아있었다면 이제 60대가 되었을 동생에게, 50대 후반이 되었을 동생 처제에게, 30대가 되었을 조카들에게, 강민아, 너희 가족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세상은 많이 변했어. 하지만 너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단다. 너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배웠고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윤지혜 씨는 정년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직 생활 내내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찰이 되었고, 일부는 기자가 되었고, 일부는 변호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씨는 작년에 언론계를 떠났지만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해오름 모텔 사건을 포함한 자신의 탐사보도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 중입니다. 제목은 침묵을 깨는 용기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진실은 때로 두렵고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추모 공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인권과 정의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찾아와 역사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2005년 8월 13일 밤 모텔 302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 가족이 단지 잘못된 것을 봤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7년간 진실이 묻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텔 302호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이강민, 김수진, 이준호, 이서연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미스토리박스는 오늘도 묻혀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침묵 속에 갇힌 목소리들을,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들려질 가치가 있고 모든 진실은 밝혀질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의문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가족, 7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억. 이것이 해오름 모텔 302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